자, 진성준 의원실에 다 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에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네. 네. 아, 여긴 또 이렇게 다 이름 명패를 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도 같이 왔습니다. 자, 네, 어디로 앉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의원님. 앉을까요? 앉으시죠. 어디? 예, 여기 앉으시죠. 여기가 예, 좋군요, 예, 여기가. 여기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자, 의원님이 이쪽. 그쪽에 앉으시고요, 의원님. 네네네. 그리고 앉은 걸 팀장님. 정수시죠, 이거. 네, 아니요, 안 팀장님이 안쪽으로 오시죠. 예, 예. 네, 네. 제가 끝에 앉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대선 때 한참 보다가 의원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대선 끝나고 이제 처음 뵙네요.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대변인으로서 네. 이제 활약을. 밤중에, 늘 밤중에 연결을 해가지고 TV 토론 끝나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마음이 아프셨겠는데, 어떻게, 멘붕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선거가 끝나고 바로 성탄 연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다 깨다 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립더라고요. 자다 깨다 졸다 깨다 예, 뭐 텔레비전이고 신문이고 이렇게 안 보면서 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제 초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봤지만 진성준 의원이 어떤 일을 해오신 분인가 이건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사실 당에서 계속 일을 해오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사정대에서 누구보다도 밝은 당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의원 대기장. 직전에 전략기획국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기획국장 전에는 원내 기획실장을 했고요. 그렇게 한 2년씩 해서 한 4년 조금 넘게 당에 있었습니다. 그 당의 전략기획국장. 그럼 이름 자체에서 이 풍겨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민주당의 주요한 전략통 관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네. 중요한 이제 취재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초선의원 네. 하면서 대변인을 예. 했는데, 자, 전략기획국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그럼 이제 왜 졌는가? 이걸 이제 분석하고 있을 텐데, 핵심적으로 한두 가지를 뽑는다면 뭘까요?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해서 대선 과정을 한번 좀 차분하게 돌아보고 네.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도 이제 연재하는 방식으로 이제 글을 어제부터 네.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한 너댓 차례 더 쓰게 되지 않을까. 또 뭐 더 할 얘기가 많아지면 더 쓸 수 있겠습니다만 글의 체계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저는 좀 민주당의 그 정치를 하는 자세부터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줄곧 정권 교체가 지상 과제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혁신을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역설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스스로 그렇게 천명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던가 그것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적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물론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서로 그 경쟁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 경선의 방식이나 룰을 가지고 뭐 줄다리기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그 지점,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천명처럼 다소 불리한 룰이라 하더라도 또 다소 불리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안철수 후보 측이 제안했던 최후 제안을 당이 수용하는 결단을 했어도 결과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설령 뭐 그런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했다. 그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서로 양 진영 간에 감정이 쌓이게 되고 결국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도 이제 정권 교체를 실패하게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최후의 후보 간 단판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후보 간 회동 전에 이제 스스로 사퇴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좌우한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좀 석연치 않은 단일화였고 미완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잡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정치 혁신의 문제라든지 새정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꾸 거듭해서 다짐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서 박근혜 후보는 뭐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느니 민생 정부를 만들겠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도 정치 대 민생의 무슨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그래서 선거 전략적으로도 이를테면 스텝이 꼬이는 뭐 이런 결과를 빚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선거 전략에서도 저는 뭐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이 그러면 경제 민주화나 민생 살리기에 어떤 비전과 의지가 아주 투철하냐 요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굉장히 비판적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은 아마 이제 대변인이시고 국방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동관에 자주 뵀어요. 의원님은 이제 브리핑하러 오고 저는 주로 반값 등록금 중소상인 살리기 뭐 경제민주화 요거 때문에 이제 많이 뵀었는데 의원님만 자기 활동 문자로 이렇게 잘 널리 알려주세요.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한 의원님이라는 평가를 받으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쓴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건 단일화 때문에 선거 전략이 꼬인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이란 당 자체가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의 비전과 의지, 그다음에 실행 전략, 그다음에 치열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전두환 노태우 독재권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온갖 재벌 대기업의 체제라든지 뭐 부자 감세라든지 사대 이게 치열하게 맞서야 되는데 하는 등 신용은 좀 내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텝도 꼬였지만은 사실 의지와 전략도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 문제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경제 민주화를 박근혜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 못 심어줬다는 거죠. 내용은 더 좋았어요. 당연히 시민단체들 평가에서 문재인 후보나 야당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죠. 국민들 전체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을 디테일에 보니까 그런 평가 가능했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거론은 현수막이 더 파격적이고 핵심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예, 그 점에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또 보편적 복지 이거를 강령과 당헌에 명기한 거는 보편적 복지는 2010년 10월 전당대회에서 했고 또 경제민주화는 2012년인가요? 11년. 2011년 12월 달에 그 통합 전당대회를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박았는데 그렇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또 복지국가가 다음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간파하고 그걸 강령과 당헌에 명기하는 선포하는 이것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좀 민주당의 체질로 체화가 되고 또 정치 의식으로 이렇게 전면화했었느냐 하면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당헌이나 강령에 명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당의 정치 노선으로 확립되었다고 한다면 총선에서 공천할 때 그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공천하고 내세우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또 19대 국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정책적 과제, 입법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상당수의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방정부가
비록 제한적이겠지만 자기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들 또 보편적 복지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조례 차원에서라도 시행해서 이를테면 민주당 정부의 상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체감케 하는 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선에 그쳤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의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고 또 새누리당도 똑같이 뭐 같은 슬로건을 들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모르는 이런 정황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간지나 이렇게 언론이나 또 이 트위터의 지적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너무 자주 교체된다. 또 계파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제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당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의원이 누가 되든 지도부가 누가 되든 어떤 당직자들이 당의 핵심 축이 이 역사적으로 잘 견고하게 이게 계속 축적이 되었다면 이게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게 전략기획국장을 하셨으니까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당에도 뭐 저같이 실무 당직자가 있지요. 그런데 실무 당직자가 당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실무 당직자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당의 중심이 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그런 그 당직자들의 충원 구조라고나 할까, 뭐 실무 당직자들의 구조가 변동이 잦았던 건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은 주로 공채를 통해서 계속 기수별로 이렇게 공채를 통해서도 그랬고 당명은 바꿨지만 당이 크게 뭐 해산된다거나 뭐 다른 당과 합당한다거나 뭐 통합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유지했던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역사는 그러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실무당직자가 당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실무당직자에게 뭐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의 골간은 의원일 수밖에 없습니까? 주요 구성원이 그렇고 지도 성원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의원이. 근데 그 의원들이라는 게 매번 바뀌는 것이고 자기 임기 4년 당선되기를 위해서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면이 이어지는 당의 중심은 누가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그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국회의원과 정치 엘리트들을 충원하는 구조가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치 엘리트로 양성하는 이런 충원 시스템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영입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당과는 전혀 무관한 또는 당의 강령이나 당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래서 또 당의 주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고 해왔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 당직자 출신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당에서 훈련되고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 엘리트들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충원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고 또 지방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 당에도 이제 많이 그 기반들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중앙 정치로도 진출하는 이런 충원 구조를 갖춰야 그야말로 민주당의 정체성이 그런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도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의도 연구소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와 민주당의 민주정책 연구원과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의도 연구소는 상당히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여의도 연구소가 얼마만한 그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로서 얼마만한 역할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만을 놓고 보면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의 기능이 새누리당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 내외의 일관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법정 그 민주당 지원액 중에 30%를 쓰게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면? 네. 근데 그러한 그 연구 기능이 왜 축적이 안 되는 걸까요?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의 역사 자체가 이합집산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그런 그 당의 이합집산에
뭐 결부되어서 정책연구소도 끊임없이 이학 집산이 이렇게 수반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전통이 축적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 당의 정책 기능이 그렇게 취약한가?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시대 정신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 방안들을 비교해 보면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당의 정책 방안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너무 이제 답답해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든다면 민주당에서 무슨 행사를 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부정 개표 시비에 대한 뭐 시연회를 한다든지 어떤 뭔가를 하고 그러면은 오마이 TV에 전화해가지고 오마이 TV에서 생중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국고보조금도 많이 받고 인력도 많고 역사도 오래됐는데 자체 민주당 TV를 좀 빵빵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체제 하나도 없냐? 왜 그런 거죠? 아니 생중계야 할 수 있습니다. 생중계는 할 수 아니, 있는데 근데 왜 당신들이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중계를 않겠습니까? 생중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당의 그 인터넷 소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중계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테면 당이 대중 속에 튼튼하게 뿌리박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률도 낮고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시청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마이뉴스에 보도를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그동안 이게 당의 어떤 역사 속에서 나온 이 자원들이 계속 축적되고 그거를 주도면밀하게 그 분야에서 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누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그런 측면은 아까 이합 집산의 그래서 문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총선 때 생중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등록금 정책 때문에 민주당 총선 TV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그걸 더 잘 살려가지고 평소에도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주장을 잘 전달하는 재밌게 그러려면 투자도 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잖아요. 일종의 어떤 인터넷 TV 전략. 아마 오연호 대표님은 이제 그런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의원님께서 이제 지방정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자체 선거 때 승리해가지고 뭐 영남이라든지 몇 군데 빼고는 뭐 강원도까지 다 우리 충청도까지도 다 민주당 우리 도지사들이니까 지방정부의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죠. 그리고 당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도 있습니다. 대표님 들어보셨어요? 참 좋은 지방위원회?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 만드셨어요. 근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 그다음에 뭐 충청남도 이렇게 보면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렇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이 있고 많은 조례들도 만듭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좁잖아요. 금세금세 다른 지방정부도 퍼지고 예를 들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인기가 제일 높은 건 사실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펼치는 정책이나 조례가 다른 정부도 바로 민주당의 주도하에 퍼지고 아 민주당이 하니까 다르구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됐을 때 시민들이 야 되자마자 인터넷 침식에서 예산 하나도 안 썼죠. 10대 반값 등록금 보도블록 교체 금지. 그다음에 뉴타운 재개발 계속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왜 다른 지방 정부까지는 구석구석 안 퍼지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야 민주당이 지방 정부를 집권하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게 구석구석 퍼졌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그 지점도 저희가 지역의 엔조들하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전북 출신이시죠? 제가 의원님을 잘 알아요. 근데 보니까 지역단체들 평가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지역 그 도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권 여당이잖아요.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막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는 늘 의문이었거든요. 왜 그럴까? 고원 의원님 어떠신지. 글쎄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모든 민주당 지방정부를 장악하는 도가 시가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많거든요.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건 드러난 거 아니냐. 글쎄요,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에 대한 뭐랄까요 자율성과 통합성의 문제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당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그런 강한 통일성 또는 통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때로는 당론에 늘 복속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론 투표 때문에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만큼 개별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투표해야지 왜 당론에 늘 복속하냐. 이런 문제. 또 지방자치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런 딜레마 속에서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당이 그런 그 지방 정치나 또는 그 중앙 정치에서의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범 사례를 그대로 따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지방정부 단체장 또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기 선택이나 자율에 또 맡겨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들이 다 있어서 일괄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그런 통일성이나 통합성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기획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런데 일단 대선까지는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새 출발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대의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빈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회초리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그렇게 대의에 헌신하고 충실하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안 대표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또 복지국가가 우리 민주당의 정치 노선이고 정책적 지향이라고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그것을 체질화하고 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구두선에 그쳤지만 그것이 민주당 개개 국회의원들 또 민주당의 주요한 지도성원들의 사상의식으로 되어야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이든 또는 그 지방정부에서의 행정활동이든 이런 데서 구체화되고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과제다. 그런 것이 누적되면 국민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당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조직을 재건하는 문제나 또 그런 정치 행태를 바꾸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수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은 비교적 아마 그 시청자들도 저는 사태의 핵심을 좀 잘 짚고 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 지금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열례를 받았던 국민들이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심판을 외쳤던 국민들 굉장히 이제 상심하고 있다가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국면인데 어쨌든 그런 민주당, 제1야당과 진보정당들이 좀 혁신하고 활성화되는 이걸 바라고 있는데 그 저는 시발점이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5년이 윤창중과 이동욱을 보니까 알겠다.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 근데 윤창중 대변인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인준하는 게 아닐까요? 이동욱 헌법재판소장은 인준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그 사람 못 날리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도 실망이 겹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새 정부가 잘하는 거 있으면 뭐 박수 쳐주겠지만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헌법재판 야간 집회 이연재청 저희들이 내서 이연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동욱 재판관이 경찰청장이 진술이 나왔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굉장히 그 국민들의 야간 집회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밤이 되면 국민들이 쉽게 흥분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노골적인 편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간 집회 지금 허용돼서 얼마나 평화롭게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사람이 국민의당 못 오고 그만둬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제1야당이 이거 못 막으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또 2차 멘붕이 올 수도 있다. 아, 밀리는구나. 박근혜 새 정부가 아주 나쁜 짓을 해도 못 막는구나 그러면 제1야당에 대한 성토가 저는 쏟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아주 강곡하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동욱 소장 후보자는 그런 그 판례상의 뭐랄까요 수구성, 보수성도 문제이고 또 최근에는 도덕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에서도 그렇게 네. 노력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적인 대선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 그것이 조금 좀 누적되고 그러면은 우리 오마이뉴스에도 한번 기고를 해주시죠. 예, 그 그렇게 진성준 대변인이 본 개별 대선 평가 보고서. 네. 사실 총선 평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예. 대선 평가만은 제대로 좀 해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오마이TV가 이번 기획 의도이기도 합니다. 예. 페이스북 여러분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나중에 평가 올라오면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후보 대변인이 끝나시면 이제 대변인이 아니시고. 예, 대변인 아닙니다. 그럼 이제 평의원으로. 예, 평의원으로. 저희가 당직을 하나 맡으셔야 되는 예. 전략기획위원장이죠,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진성준 전 문재인 캠프 후보 대변인을 만나셨습니다.